남한과 북한이 한 가족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행복쌤 유서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오라. 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이 노래. 전 초등학교 시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불러보셨거나 들어보셨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세월이 꽤 흘렀는데요. 지금도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맞나요? 네,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통일이요? 네. 꼭 해야 되는 거?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통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통일은 해야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또 이제 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면 좀 불안할 것 같긴 해. 안 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도 많이 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의외로 많은 수의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좀 겁나던데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요? 라고 우리 국민들의 10명 중 6명이 통일을 그다지 바라지 않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답변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자면 고령화, 저출산 사회가 되었고요. 청년 실업, 또 가까운 일본과의 갈등, 또 미국, 중국 간의 패권을 다투는 불안한 외교 정세, 또 제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 또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갈등과 신경전, 또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등등 참 안타깝게도 그리 밝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딱 지금처럼 분단된 채 30년이 지나간 후의 미래, 즉 통일의 노력 없이 지나간 30년 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지금보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을까요? 자, 관련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30년 후의 미래를 지금 살짝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 밝은 미래는 아니었네요. 그럼 이런 불안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통일이라는 키워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3가지 민족사적, 인도주의적, 경제적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00번이 넘는 외침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1000번의 외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사그러지지 않는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소 강대국의 그 장악 아래에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우리가 대신 치르면서 하나된 민족 정신을 잃고 75년째 분단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으로부터 국거를 되찾고 자주 독립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자주 독립이 아니죠. 네, 우리 남한 북한이 통일을 해야 비로소 한 민족 자주 독립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장소에서 이 땅 위에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이 매우 옅어져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타의로 찢어져 버린 우리의 민족을 우리가 스스로 보듬고 하나가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부강한 통일 한국을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족과 헤어져서 70년 이상을 버티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슴속에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자,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면 공개를 허락하신 분들의 영상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견디셨는지 듣고 싶으시다면 자, 이곳에 들어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북한의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단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쓰신 편지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영상 편지만 해도 2160건이라고 하죠. 2020년 4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 3,385명, 그중 5만 1,614명이 아직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중 89세 이상이 약 3만 4천 명, 또 79세를 포함한다면 약 4만 4천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족과 강제로 생이별한 이 역사의 피해자들을 누가 보듬어 줄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아주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은 이 이산가족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해 나간다면 남한, 북한이 서로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경제적 당위성을 알아볼까요? 북한의 금 매장량은 남한 대비 약 16배 정도, 또 은 매장량은 4배. 이렇게 북한의 그 주요 광물의 잠재 가치를 계산해 본다면 남한 대비 무려 24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자, 대표적인 금, 철광석, 텅스텐 이런 거 말고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으로 히토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토류가 뭐냐 하면 LCD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형광 램프,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태양력 발전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죠.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오이다오, 또 센카쿠 열도라고 들어보셨죠? 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금도 굉장히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 번은 이 지역으로 중국인 어부가 조업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게 잡혀서 구금하게 되었죠. 그때 중국이 일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네, 이 얘기를 들은 일본은 깜짝 놀라서 단 사흘 만에 그 중국 선장을 풀어줬다고 하죠. 자, 이런 귀한 히토류, 이 히토류의 세계 2위 매장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북한의 히토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정작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지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본력과 기술력이 떨어지고 또 불안정한 정치 상황 때문에 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음으로 인구 문제. 네, 인구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들은 한국의 출산율 0.84%라고 합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꼴찌죠.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2.1%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나라는 뭐 인구가 빠르게 줄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인구 절벽 수준입니다. 자,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이를 한 명을 간신히 낳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100의 가정이 있다면 아이가 한 명 있는 가정이 84가정, 또 없는 가정이 16가정이란 얘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한 반에 최소한 60명 이상 있었어요. 뭐 그 이상, 뭐 70명 학교도 있었지만 또 그것도 모자라서 뭐 오전반, 오후반 뭐 이렇게 나눠서 나왔던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한 반에 평균 한 30명 정도 있죠. 이게 불과 30년 만에 줄어든 숫자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몇 명일까요? 네, 15명. 그 또 30년 후, 60년 후에는 7, 8명. 심각하죠. 네, 제가 너무 심한 비약을 했나요? 이게 정말 심한 비약이었기를 부디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북한과 남한이 합쳐진다면 우리 남한의 5천만, 북한의 3천만, 더해서 8천만 인구가 되죠. 그리고 땅도 22만 제곱킬로미터의 규모의 땅을 가진 정말 대단한 나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유럽으로 치자면 영국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쯤 되면 우리가 지금 항상 수출에 목을 메고 있는데 굳이 물건을 나라 밖으로 안 팔아도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사고 팔고 해도 경제가 이전보다는 많이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한 가족이 된다면 우리는 물류 중심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섬입니까? 대륙입니까? 반도입니까? 한반도요. 네, 한반도, 반도라고 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사실상 우리 육지로 이어진 부분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우리 다른 나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합니다. 육지로 이어진 유일한 부분은 심지어 비행기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뭐죠? 섬입니다, 섬. 네.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수입을 하려면 배나 비행기 밖에는 못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일단 길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영국에서부터 해저 터널을 거쳐서 파리 거쳐서 러시아를 횡단하고 러시아 횡단 철도를 거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한반도 종단 철도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해저 터널 뚫어서 일본까지 연결이 되겠죠.
자, 예전에는 우리는 섬이라서 북유럽까지 우리 물건을 보내려면 한 45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기차로 간다면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가 빠르잖아요. 네, 알죠. 비행기가 빠르죠. 하지만 비행기는 훨씬 비싸죠. 네. 우리 컨테이너 하나당 이 배편 운송비는 2,200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로는 980달러 정도 된답니다. 어떠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반도 60%? 네, 60% 인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에요. 자, 러시아의 송유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가 굳이 배를 타고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운송 비용이 줄게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기름값, 가스값이 인하됩니다. 그러면 버스비, 주유비 이런 관련 물가가 인하가 되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다음으로 통일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투자 가치 평가가 높아지면서 주가의 반등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북한의 건물들이 쫙 들어서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또 이런 투자 유치로 공장과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주민들은 또 거기서 급여를 받게 되고 그런 소비 창출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한국에선 새로운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북한에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시장을 돌리게 되겠죠. 앞서 통일에 반대하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네. 자, 그 이유 중에 통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통일 비용이란 통일이 된 후에 치러야 할 비용이고 또 분단 비용은 통일되지 않고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분단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높을까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국가예산정책처에서 추산하기를 통일이 되면 약 4,600조의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은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에요. 보이는 돈이죠. 네, 보이지 않는 돈이 아니고요. 그래서 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 비용. 이 분단 비용은 어떨까요? 우리는 연간 군사비를 33조 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10조. 네. 한데 여기서 독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독일이 통일이 되고 군사비를 동서독 합쳐서 한 22.5% 정도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겠죠? 또 군사를 봤을 때 자, 북한이 130만, 남한 60만, 합이 190만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약 100만 명의 군사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100만 명이 1년에 1인당 2천만 원씩 소득을 올린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1년에 20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이 되면 군인의 자질이나 흥미가 있는 사람들만 지원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좀 더 우수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군사비, 군 복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이게 다 분단 비용 중에 아주 일부라는 겁니다. 앞서 통일 비용으로 약 4,600조 정도가 든다고 했죠? 그렇다면 분단 비용은 어떨까요? 네, 통일이 되지 않으면 무한 반복 지속적으로 드는 게 바로 분단 비용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추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통일 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경 4,40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통일 비용 4,600조에서 1경 4,400조 빼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번엔 통일을 이룬 32년 후에 통일 한국의 모습을 미리 엿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일 이후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짐 로저스의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이 일본에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이 일본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계 3대 투자가로 유명한 이 짐 로저스가 이 지일파 투자가로 유명하죠. 그런 저자가 일본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내가 10살짜리 일본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처럼 단언한 이유에는 그 일본의 매년 늘고 있는 일본의 막대한 채무, 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또 사회보장비의 증가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허울뿐인 일본의 호경기는 머지않아 폭락할 것이고 언젠가는 아베가 일본을 망쳤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저자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한 가족이 되어 나타나는 엄청난 잠재력을 생각하며 한국이 아시아를 제패한다고 예견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허무맹랑한 뭐가 한 얘기가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글쎄요. 이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며칠 전에 그 장벽이 높은 그래미상에 우리의 BTS가 당당하게 후보로 지명되면서 이 전 세계에 K-팝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가수가 그런 포부를 얘기했다면 아,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구나 라고 했을 테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이 아시아를 제패한다. 이거 어쩐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남한과 북한이 한 가족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구석 1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6.25 70주년을 특집으로 영화 1917과 스윙 퀴즈를 소개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한국하고 독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 통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뤘는데 제가 볼 땐 그 중에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은 소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편지, 뭐 전화, 끊임없는 뭐 이산 가족 상봉도 있었고 문화 교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좌우 갈등 또한 이념 갈등을 좀 그냥 최소화 이제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1917도 그렇고 스윙 퀴즈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족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딸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비정상이고요. 이건 진짜 반인권적인 거거든요. 이게 자행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역시 또 한 번 가족을 건드리면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메시지 너희는 지금 정상이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70주년을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맞게 되리라고 예상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25 전쟁 80주년은 통일이 된 상태에서 맞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죽는 것도 슬픈데 그 이후에 서로 증오를 몇십 년째 해야 되는 것도 슬프고 여전히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지금도 슬픈 거고 이 비정상의 상태를 제 세대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아픔이 없을까를 되게 진지하게 민주적이고 폭넓은 고민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분단 때문에 계속되는 전쟁의 후유증.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반인권적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네,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수경에 이르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죠. 또 북한의 이런 무한한 가능성의 물꼬를 우리가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통일의 시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통일은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계가 주목할 것이고요. 세계인에게 평화통일이라는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겁니다. 자, 이산가족 상봉은 한민족 의식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을 거고요. 또 잠재력을 가진 북한에 대한 투자로 바로 이어질 겁니다. 자, 미국과 한국, 또 북한이 이런 정치적 손익분기점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는다면 우리는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려는 중입니다. 자, 시대가 주는 교훈으로 북한도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정치적 신념은 그대로 두더라도 경제적으로 격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통일입니다.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자리에 있죠.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 또 미래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경제적으로 저조한 행보를 보이며 한국의 통일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경계하면서 북한과 함께 동반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짐 로저스의 예상대로 미래의 부상 지역은 바로 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네, 인구도 많고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성장으로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중에 통일된 우리 한반도가 막강한 저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파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여러 국가에서 이런 비즈니스 대면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국가의 이윤 창출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이 한 가족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평화인문학 교육 강사 유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